자, 197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놓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의 아우토반을 한번 달립니다. 아우토반을 달리고 나서 우리도 이런 고속도로를 빨리 건설해야 물류의 이동 시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고속도로 착공하죠. 내가 서울에서 1965년도에 대전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서울에서 대전까지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없을 때. 지금 몇 시간입니까? 2시간 걸리죠. KTX는 뭐 1시간밖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착공합니다. 자, 착공하는데 어느 날 밤에 여기 이제 정정회장 서 있잖아요. 1967년도 어느 날 밤에 정정회장을 밤 10시에 청와대에서 부르는 거야. 정정이 들어오라. 들어갔어.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로 올라오는 거야. 딱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국 지도를 놓고 빨간 색연필로 줄을 긋고 있더라. 줄. 그래서 정 회장, 지금 이게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자리인데 당신이 건설 토목의 전문가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린 게 맞소 틀려. 이 라인대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정정 회장이 여기서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 양재동 톨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오산, 천안, 대전, 경북, 문경 이렇게 갖고 쫙 비행기 타고 정정 회장이 갑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안에서 등고선을 놓고 산이 높지 않은 지역을 통과해야 건설 비용이 적게 들겠죠. 산과 산 사이를 끼고 가야. 그러나 이 산과 산 사이를 낄 수 없는 터널을 뚫어버려야겠죠. 이제 그런 거를 정정 회장이 해가지고 견적서를 내죠. 5군데에서 견적서를 냅니다. 청와대. 이 공사 비의 규모와 길이, 전체 길이 직선으로 뚫는 게 가장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우리나라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못 뚫죠, 이게. 돌아야 되니까. 당시 서울시청, 그 다음에 건설부, 그 다음에 청와대, 국방부, 그 다음에 현대건설 5군데가 이 경부고속도로 전체에 대한 시방서를 냈습니다. 정정 회장은 428km 거리가 최단 거리이며 돈은 428억이 든다고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428km예요. 돈도 428억이 들었습니다. 정정 회장이 정답을 쓴 겁니다. 500억 쓰는 데도 있고 600억 쓰는 데도 1000억 쓰는 데도 있고 280억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정 회장이 가장 정답을 맞췄죠. 왜냐? 현장주의자니까. 헬기 타고 자기가 다 재봤거든.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죠. 만드는데 이게 고속도로는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정정 회장은 서울 오산 간 약 40km, 그러니까 톨게이트부터 오산까지 40km의 첫 구간을 자기가 담당했고 두 번째 구간은 충북 영동의 당제터널 부분을 현대건설이 맡았습니다. 당제터널 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에서 가장 난공사고 가장 위험한데 결국 거기서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24명이 현장에 다 죽었어. 바위에 머리통이 박혀가지고. 그게 당제터널 공사죠. 당제터널 현장을 가면 지금도 이 당제터널 파괴에서 24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여기 현장에서 죽사했다라는 게 지금도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당제터널 만든 그분들한테 지나가면서라도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묵념해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만든 도로죠. 정정 회장은 경부고속도로 할 때 영동고속도로 마찬가지만은 이런 차림으로 댕겼습니다. 번거지 하나 뒤집어 쓰고 잠바 입고 바지는 지금 대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현장 사무소에서 침대,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먹고 자면서 공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토목공사 사상 이렇게 기업체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차림으로 공사를 지휘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은 이런 짓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거든.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완전히 끝나죠. 박정희 대통령이요. 막걸리를 좋아했잖아. 그래서 정정, 이병철, 박정희 셋이서 골프를 쳤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이 다라에다가 막걸리를 한 발 부으라고 그래. 그럼 한 발을 부어. 그러면 냉면 대접을 갖고 오라 그래갖고 풋고추하고 대통령부터 냉면 대접에다 막걸리를 한 잔 가득 따는 다음에 완샷을 쫙 하는 거예요. 자, 삼성 이병철 회장. 자, 당신도 한 잔 하시오. 냉면 대접에다 막걸리를 한 대접 딱 부어주는 거야. 근데 이병철 회장은 주량이 소주 한 잔이야. 이걸 냉면 대접에다가 막걸리를 이빨이 부어가지고 먹으라니까 대통령이 주는 거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꾹 참고서 그냥 한 잔을 먹었어. 자, 이번엔 정 회장 한 잔 하셔. 정정 회장은 단숨에 마셔. 그 양반은 말술이거든. 박정희 대통령도 말술이거든.
박 대통령이 풋고추 하나씩 이제 찍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또 이병철 회장 또 준 거야. 이병철 회장은 두 잔 때부터 이성을 잃어. 필름이 끊겨. 몸을 가누지 못해. 근데 정주영 회장하고는 밤을 새도록 먹어도 둘 다 끄떡이 없어. 삼성 측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그때 술 좀 조금만 더 잘 잡섰더라면 우리 삼성이 훨씬 더 발전했을 거다. 그 때문에 삼성으로 가야 될 공사가 전부 현대로 다 갔다는 거 아니야. 정주영한테. 아, 그 이병철 회장 그 사람은 안 돼. 그 술도 못 먹고 사람이 체력도 약간 안 돼. 근데 정주영 회장은 밤새도록 같이 그냥 한 마씩 먹어도 끝도 없으니까 그 정주영이 공사 주라고. 아, 일 열심히 하고 말이야. 저렇게 야전 침대 갖고 하는데 그 이병철 회장 그 사람은 워낙 천석군 집의 아들이 돼갖고 곱게 자라는 사람이 돼서 이런 공사 못 한다고 말이야. 술도 못 먹는 놈이 무슨 저 사업을 하냐고. 이래서 모든 공사가 현대로 넘어가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삼성이 2등으로 밀려나고 현대그룹이 1등이 된 겁니다. 전체 총 매출 규모에서. 그 핵심 원인은 막걸리를 잘 먹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술을 잘 먹는 게 뭐 장점이 아니다. 아, 그 장점이 된다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공사를 잘 끝낸 정주영 회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하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꿈은 우리나라가 조선국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배가 없기 때문에 모든 배를 빌려서 물건을 수출해야 되니까 배에 운임이 많이 들잖아. 운임. 응? 한 컨테이너 1TU2U를 하나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보내려면은 지금 뭐 한 2,400달러인가? 지금 그 정도 들죠. 배로 가는데 대신 이제 STR 시베리아 철도로 실어가지고 파리까지 보내는 데는 그보다 한 1,000달러 좀 싸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이 김정일을 자꾸 꼬시고 핵무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도 부산 울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브라디보스토크로 평양을 통과해서 브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레일로드에 실어가지고 9,800km 모스크바까지 가서 모스크바에서 루마니아 지나서 파리로 가면 컨테이너당 1,000달러가 싸요. 일본이 약 3억 개의 컨테이너를 유럽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3억 곱하기 1,000달러 해보십시오. 돈이 얼마인가. 이게 물류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일한테 자꾸 문 열라고 하는데 이 새끼 안 열잖아. 어? 죽을 것 같으니까. 후세인 가서 잡혀서 사형당하는 거 보고 떨어갖고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지금.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자,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 물류비, 남의 배를 빌려서 물건을 와이셔츠, 뭐 운동화, 뭐 나이키 운동화의 80%가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아시죠? 나이키의 80%가 한국에서 만들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부 수출했는데 남의 나라 배를 빌려 수출하니까 운임이 많이 되니까 경쟁력이 없어. 단가가. 그래서 정주영한테 얘기합니다. 정 회장, 우리나라도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정주영 시켰어요. 근데 정주영이 배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라니까 갔어. 그래서 어디 갔냐?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을 찾아가요. 런던에. 이 사람이 버클레이 은행장입니다. 찾아갔는데 현대아산 사장은 김윤규라고 아세요? 김윤규 사장. 현대아산 사장은 그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죠. 네, 정주영 회장하고 김윤규하고 이제 런던을 갔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러더래. 런던에 도착하더니 영규야. 네. 여기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냐?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리로 가자. 갔대. 옥스퍼드 대학. 갔더니 갑자기 정원에 저 잔디밭을 한 3바퀴를 돌더래.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더니 됐다. 그러더래. 그러더니 어디로 가시겠는데? 그 버클레이 은행장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된다.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적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방금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하나 따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무슨 방금 전에 뭐 학교 다닌 사람이 아닌데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는 거야. 내가 이거를 당신의 학장한테 보여줬더니 그 자리에서 명예 공학 박사 학위를 줍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거북선이 거기 그려져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 거북선을 우리가 500년 전에 만들어서 임진왜란 때 일본 놈을 무찔렀는데 이 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배고 가장 강한 배다. 바로 내가 이 거북선을 연구한 얘기를 학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명예 공학 박사 학위를 주더라.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죠. 근데 당신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소를 좀 하나 줘야 되는데 당신의 은행에서 나한테 500만 달러를 빌려주면 그걸로 내가 조선소를 짓겠다. 그러니까 조선소를 어디다 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주머니에서 사진을 하나 딱 보내가지고 울산 지금 현대중공업 앞에 있는 허허벌판 모래사장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여기다가 내가 조선소를 짓겠다. 이게 어디요? 그랬더니 이 대한민국의 울산이라는 바닷가다. 보니까 사진 속에 보니까 소나무 두 그루 있고 그냥 바닷가거든. 돈을 500만 달러를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울산에 가서 조선소를 지어서 그 다음에 조선소 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팔아서 당신에게 500만 달러를 다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담보도 없고 뭐 어떤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이 사람이 그런 상태로는 은행이 돈을 꿔줄 수가 없으니까 혹시 당신을 믿고 당신한테 배를 한 척이라도 발주를 한다는 계약서를 가져오면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리스의 리바노스라는 선박왕을 찾아가죠. 리바노스가 누구냐면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의 남편이 오나시스죠. 오나시스가 그리스의 선박왕이죠. 오나시스는 원래는 거지입니다. 원래 출신은 거지야. 근데 이 거지가 리바노스네 집에 장가를 들었어. 리바노스가 그리스 최대의 부자야. 거기 장가를 들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오나시스가 돈이 더 많아지지만 지금도 리바노스 집안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 리바노스를 찾아가서 리바노스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배를 한 척 만들라는 30만 톤짜리 배를 한 척 만들라는 계약서 하나 써주면 내가 이 돈을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한국의 울산으로 가서 조선소부터 먼저 만들고 두 번째로 조선소 만든 다음에 배를 만들어서 당신한테 남겨주겠다. 남겨주면은 영국의 은행에서 또 500만 달러 또 꿔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가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돈 꿔달라 이 말이야. 근데 리바노스가 나중에 얘기인데 정주영 회장이 그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꼈대요. 이 사람은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리바노스는 지금 한 150년간 그리스에서 각 최고의 부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기업가를 만나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직감적으로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큰 기업가가 될 거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노스가 발주를 합니다. 실제로 30만 톤짜리 하나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30만 톤 계약서를 들고 와서 당신이 요구한 바로 계약서를 내가 갖고 왔다. 계약서 보니까 전 세계의 대단한 해운왕인 리바노스의 계약서거든. 돈을 안 꿔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결국 돈을 500만 달러 빌려줍니다. 들고 옵니다. 와서 결국 울산 지금 현대중공업 자리에 이걸 짓는 거죠. 그러나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은행이랑 은행 다 찾아가고 돈 꿔달라고 다 했는데 다 실패했어. 다 실패해갖고 맥이 빠져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박정희 대통령이 듣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돈을 꿔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소 자체를 그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다. 전 세계에.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맥이 빠져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죠.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 돈을 빌려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술 지원은 그것도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하고 같이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한 그 정주영이가 맞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 대답을 못하죠. 당신이 박격포가 수천 발이 터지는 백홍강 델타 지역에서 시계 청소를 하고 그 건설 공사에 참여했던 그 정주영이가 맞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당신이 태국의 나라티악 공사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왔던 그 사람이 맞소? 라고 물어봅니다. 아무 말을 못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가서 조선소를 짓도록 해보시오. 이 대통령이 무서운 거죠. 떠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테 떨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이게 두 번째 성공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현대중공업이 이제 시작된 거죠. 당시에 현대조선이죠. 자, 현대조선은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당당. 일본의 무슨 뭐 가와사키 조선이니 뭐 세계적인 조선에서 다 이제 안 됩니다, 얘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자, 1973년에 한국에는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오일 사태. 이게 뭐냐면 달러 원유가 이제 어디까지 폭등을 하죠. 이라크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폭등을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중동전이 벌어진 바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뭐 달러값, 원유값이 폭등을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장관한테 장관을 불러서 동자부 장관한테 그 중동에는 요새 오일 달러 때문에 돈이 아주 넘친다는데 그거 좀 어떻게 벌어올 방법이 없을까? 딱 그랬더니 장관이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갔어.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 합니다. 각하,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봤더니 거기 가서 돈을 좀 벌긴 벌어야 되는데 달러는 진짜 많습니다. 돈이 아주 흔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너무 더워서 도저히 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60도가까지 올라갑니다. 자동차 본네트에다가 계란을 딱 던지면 계란이 후라이가 됩니다. 실제로 거의 후라이 된대요. 본네트엔. 그렇게 더운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봐도 야 60도면 좀 심하구나 이럴 거예요. 인도에 내가 전에 갔더니 48도까지 올라가더라고. 인도가 진짜 덥더만 48도 되니까. 근데 60도라는 거는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는 사막이 돼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이 공사를 하려면, 토목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공구리를 비비려면, 근데 물이 없으니까 이게 도저히 공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주행이가 아무리 건설을 잘한다고 해도 물이 없는데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셋째, 이 노가다들, 노무자들이 가서 일을 하려면 술을 저녁 때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일이 끝나면. 지금은 이제 안 먹죠. 술하고 여자가 없어서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자가 왜 들어가느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0도 그건 안 되지. 물이 없어? 그건 방법이 없어 정말. 그건 공사가 안 되겠다. 술이 없어?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본인이 술이 없으면 좀 안 될 거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어. 그런데 제 장관의 얘기를 그대로 믿고 포기하기에는 그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정주영을 불렀어. 정주영, 정 회장 당신이 한번 갔다 오셔.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주영 회장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낮에는 정말 덥더라. 영상 60도까지 올라가더라. 그런데 밤에는 정말 시원하더라. 15도까지 떨어지더라. 15도까지. 밤중에는. 이게 잘 커요. 그래서 밤에 관수얼불을 들고 솜방망이에 원유를 붙여서 관수얼불을 들고 공사를 하면 된다. 밤에는 아주 시원하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자. 그런 식으로 작전을 바꾸면 된다. 둘째, 정말로 물이 없더라 가니까 물이 없는데 바닷물은 아주 넘치더라. 저 바닷물을 담수 시설을 갖고 와서 담수로 바꾸면 된다. 짠물을 민물로 바꿀 수 있다. 두산중공업에서 담수화 플랜트를 팔죠. 전 세계 지금 다니면서 바로 그 기계를 갖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담수 기계가 우리나라 국산은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바닷물을 땡겨서 민물로 바꿔서 공구리를 치면 된다. 셋째, 술과 여자가 없으면은 술을 안 먹어서 이 술값이 그대로 달러가 우리나라 은행으로 다 송금이 된다. 여자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 돈이 그대로 송금이 된다. 따라서 술과 여자가 없으면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에 장관의 얘기는 안 된다는 쪽으로 전부 다 결론을 냈는데 정주영 회장 얘기는 다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 타당성이 있죠. 밤에 진짜 시원하니까 밤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낮에 자면 되고. 바닷물 담수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술과 여자가 없으면 돈은.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얘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정주영이다. 과연 정주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들이 진출합니다. 바로 그때 1976년도 정주영 회장이 주베일 공사에 입찰을 들어가죠.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건설 회사들은 그 세계 메이저 메가 브랜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1976년경에는. 일본 같으면 일본의 대성건설, 다이세이 건설 같은 경우는 아시아 거의 1위였고 유럽, 네덜란드 쪽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많죠. 현대건설은 그 당시에 아마 전 세계 아마 300등 안에 못 들었을 겁니다. 거의 족보가 없는 건설회사인데 이 주베일 공사에 입찰을 넣어가지고 그 공사를 따죠. 9억 3천만 달러를 따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인류 역사상 2000년 역사상 가장 큰 토목공사였습니다. 이 주베일 공사가. 이 공사를 따냈을 때 현대그룹의 수뇌부가 총출동하죠. 총출동했습니다. 뭐 지금 여기 와서 강의한 분들, 지난번에 강의한 분들 박세용 이런 데 다 갔어요. 다 가가지고 다 그 밑에 참모들이 머리가 없던 삼성하고 현대하고 틀려. 삼성 사람들은 정확해. 과장 때부터 정확하게 견적 써서 탁 해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데 현대는 내가 볼 때 좀 약간 주먹구구식이야. 근데 수뇌부의 머리는 비상해. 현대의 수뇌부. 삼성 수뇌부보다 현대 수뇌부가 훨씬 머리가 비상해. 일본 애들이 현대는 럭비공 같아서 뛰는 방향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거든. 삼성은
예측이 가능하다. 일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그 다음에 뭐가 올 것이라는 게 아는데 현대는 도저히 모르겠다. 여기는. 자,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정주영 회장님이 약간 그 미신이 좀 있어.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그 수염도 안 깎고 이제 그 공사 계획서를 만들거든요.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수염 안 깎는 사람 많잖아요. 세수도 안 하고. 똑같이 수염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를 다 만든 다음에 전부 다 그 발꼬락내 나는 발로 전부 서류를 한 번씩 다 밟고 지나갔대. 재수가 좋으라고. 왜 우리가 고스톱 치다가 자꾸 돈을 잃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한 번 갔다 오면은 갑자기 돈을 딴다 그러거든. 바로 그 원리야. 정종 회장님도 딱 이거 맨발로 발꼬락내 나는 발로 딱 그 서류를 한 번씩 밟고 지나갔대. 근데 실제로 입찰을 해보니까 떨어졌어. 처음엔 떨어진 줄 알았어. 떨어진 줄 알았는데 1등으로 당선된 회사가 가장 중요한 부속 공사에 대한 서류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가 된 겁니다. 원래는 정주영 회장이 전가번 상무라는 사람한테 7억 8천만 달러 들어갔어. 이걸 9억 3천만 달러가 아니라. 근데 전가번 상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7억 8천만 달러에 넣으면 현대건설이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회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공사 금액을 올렸어요. 이거 9억 3천만 달러. 그러는데 처음에 떨어졌죠. 다른 회사가 됐죠. 다른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가 되니까 전가번 상무가 고개를 숙이고 나와가지고 도망쳤다고. 떨어지니까. 걸리면 죽으니까. 정주영 회장은 손이 크잖아요. 내가 정주영 회장님하고 옛날에 악수를 해보면 손이 우리보다 한 2배 돼. 그리고 손이 굵고 뼈대가. 그 맞으면 한 방 맞으면 끝이야. 그냥 내가 볼 때. 정몽고 회장님이 그 맞은 얘기를 많이 했어. 나한테. 근데 아주 살벌하게 때려 거기는. 그리고 그 내 친구들 중에서 비서실에 있던 놈 중에서 정몽고 회장, 정주영 회장님한테 안 맞아본 놈이 없어. 근데 욕은 안 해. 이 새끼 저 새끼 소리는 안 하고 최고로 잘하는 욕이 뭐냐면 이런 병신. 이게 다야. 새끼 소리는 절대 안 해. 그리고 결제판으로 맞아본 놈은 한두 명이 아니야. 내 친구 놈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딱 좋은 점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끝이래. 근데 거기다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면 변명 끝날 때까지 결제판을 달뚝 뚫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바라 그랬다는 거냐.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 그건 끝이네. 화끈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베이랑 공사를 땄죠. 땄는데 이 주베이랑 공사라는 게 뭐냐면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공구리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래사장 아니야? 그 밑에는 바닷물이고. 근데 이거를 길이가 뭐 4km인가 하는 걸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공구리를 철근을 어마어마하게 쳐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닷물 속에 수심 40m에 파이프를 박아야 된다고. 파이프를 박아서 그거를 철근으로 연결해가지고 물속에서 용접을 해야 된다고 하네. 물속에서 쇠를. 물속에서 용접하는 거 봤어요? 물속에서 용접을 한다고 기술로. 그걸 물속에서 용접을 해갖고 4km를 쇠파이프로 연결해서 그 위에다 공구를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심 40m에 용접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대 난공사였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위에 보면 이게 자켓이 올라가 있어요. 이 철골 자켓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세워야 되거든. 이게 배가 큰 배들은 보면 높이가 30층 망이 이렇게 되잖아. 타이타닉 타봤어요? 타이타닉 같은 유라 크루즈? 내가 얼마 전에 8만 톤짜리 타이타닉이 4만 톤이거든. 8만 톤짜리 배를 타봤는데 8만 톤이면 이 높이가 28층이에요. 28층. 그러니까 배가 여기 쓱 이렇게 들어오면 배 그 위에 있는 건물이 호텔 같은 게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버려. 그리고 이게 높아야 돼,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14층 높이였거든. 그 당시에 이 주베일 거는. 이 14층 높이를 현지에서 강철을 사서 그걸 용접을 해서 이어서 붙여갖고 이걸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무려 40개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정주영 회장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쇠를 사서 용접을 해서 붙이면 돈이 안 남을 것 같아. 전부 외제 철강을 사다가 거기서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결론을 이렇게 내죠. 야, 우리가 공사 7억 9억 3천만 불 받았는데 여기서 물건 전부 다 뭐 시멘트부터 철근부터 다 사서 하면 뭐가 남냐. 한국에서 가서 하자. 울산에서. 그러니까 울산에서 이게 14층 높이의 이 철골 40개를 조립을 해서 배에 실어가지고 울산을 출발해서 필리핀 해구를 지나서 안다만 제도 인도양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끌고 오자. 이걸 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랬죠. 회장님, 이 쇳덩어리 14층 크기를 40개를 어떻게 한국에서 끌고 옵니까? 이놈아, 그래야 돈이 남는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울산에서 다 조립을 하죠. 그래서 끌고 가죠. 끌고 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특히 필리핀 해구를 지날 때 필리핀 해구는 수심이 15,000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죠. 비행기를 타고 내가 항상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면 제일 내가 긴장하는 데가 필리핀 해구 지날 때, 그다음에 대만 앞바다 지날 때 제일 긴장해. 이 터뷸런스가 워낙 심하니까 막 비행기가 그냥 확 떨리면 아주 겁나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요거를 보내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대만 앞바다에서 이 배가 조난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게 시뮬레이션에 나타났어요. 실제로 약 14항차 14번의 수송을 하는데 한 번은 대만 앞바다에서 태풍에 맞아가지고 이 자켓이 대만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져갖고 끌고 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갖고 가죠. 그때 건졌을 때 보니까 요 부분이 기역자로 휘었더래. 태풍에 맞아가지고 배가 넘어가면서 휘었는데 자기네들이 엿가락처럼 도로 폈다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다시 사우디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항차에 14층 자켓을 전부 다 갖고 가서 현지에서 조립을 했죠. 자, 이게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총알이 빗발쳐도 캄남만에서 메콩강 순송호에서 했어. 이 사람은 뛰면서 생각하나. 삼성은 뛰기 전에 생각해. 현대는 뛰고 나서 생각해. 그리고 안 된다는 건 생각을 안 해. 무조건 된다. 일단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 들고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니까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죠. 자, 현대가 만든 울산이 자 그렇게 해서 정주영 회장 때문에 탄생한 거죠. 사실상 1976년도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정주영 회장이 합작을 합니다. 합작을 할 때 미국 포드에서 한국의 기업가인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정주영이가 자동차를 알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오죠.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은 단 15분 만에 끝납니다. 왜? 정주영 회장이 아도 서비스 자동차 공장 수리를 할 때 악셀레이터, 크라치, 자동 변속기 이거를 일본말로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포드 자동차 사람한테 그 크라치는 말이야 그러면서 다 설명을 다 했어요. 자동차 부품을 몇천 개를 외우고 있었대. 이 서비스 공장을 할 때. 미국 포드 애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한국의 기업가가 자동차의 기아의 부속을 저렇게 잘 알고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아 사실은 내가 옛날에 아도 서비스라고 그거 자동차 공장 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갖고 한 방에 끝났어. 문제는 포드와 현대가 49대 51의 합작이죠. 포드가 51, 현대가 49%. 그러면서 포드는 현대에 뭘 요구했냐면 모든 부속품과 자재는 우리가 다 되는데 너네들은 현지에서 조립만 해라.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만 먹어라. 인건비만. 나머지 부품은 전부 우리 거 써라. 정주영 회장이 이래가지고는 부품의 국산화가 전혀 안 되겠다. 다 조립된 상태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걸 현지의 기능공들 우리가 조립만 해가지고는 무슨 기술을 전수가 되겠냐. 거부하죠. 포드하고 합작을 거부합니다. 단독 생산에 나섭니다. 1970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 포니를 단독 생산합니다. 엔진은 영국의 조지 텀블이 세계적인 거장이죠. 조지 텀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디자인은 피린파린한가? 그래서 세계적인 놈이 하나 있어. 100만 달러 이걸 계약을 해가지고 이태리 디자인에 영국의 조지 텀블식 엔진을 얹어서 포니를 만들어서 생산을 했죠. 그 해에 에콰도르에 6대를 처음에 수출합니다. 에콰도르에 수출한 자동차가 4년 전까지 에콰도르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2005년까지. 76년에 수출한 게. 그 몇 년입니까? 30년. 30년간 그게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 차 현대에서 빨리 사갖고 와야 돼. 저 박물관에 갖다 놔야 되니까. 최초로 수출한 6대 중에 한 대가 4년 전까지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자동차 입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몇 위입니까? 전 세계 1위 GM, 제2위 포드죠. 일본 도요타가 다 이겨갖고 지금 1위는 도요타 됐죠. 2위 GM, 3위 포드, 4위 현대기아차. 전 세계 4위입니다. 현대기아차. 자, 1981년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덴바덴에 한국의 체육인이 전부 출동합니다. 정주영 회장도 갔습니다. 정주 회장이 가서 한 일은 뭐냐? 현대그룹 사장단이 그때 다 갔는데 일본의 나고야하고 서울하고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동경올림픽을 한 번 했는데 나고야에서 또 하려고 한 거죠. 자, 이거 IOC 위원들이 여기 바덴바덴에 여기 호텔에서 지금 전부 묵고 있는데 아침만 되면 이제 조깅을 하나 다 나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표를 많이 받아야 우리 서울이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주영 회장이 사장단한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추리닝들 입고 전부 앞으로 나와. 새벽 6시에 사장단들이 나갔어. 20명이. 그러니까 IOC 위원들이
아침 되면 이제 조깅을 하러 이제 추리닝을 입고 탁 나오잖아. 그러면 사장들이 장미꽃을 전부 다 하나씩 들고 있다가 IOC 위원이 한 사람이 나오잖아. 그 옆에 따라 붙는 거야. 아, 굿모닝 위원님. IOC 위원이. 아, 당신 누구요? 아, 저 현대자동차 누굽니다. 아, 그래? 근데 당신 왜 여기 있는 거요? 우리 올림픽 유치하러 여기 왔습니다. 아, 그래? 근데 회장님 요새 얼굴이 뭐 위원님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고 같이 뛰는 거야. 같이 한 2km를 공원을 같이 뛰어. 뛰고 나서 맨 마지막에 헤어질 때 장미꽃을 하나 주는 거야. 그 IOC 위원한테. 사장단 20명이 매일 아침마다 IOC 위원을 번갈아 가면서 1대1로 맡아가지고 계속 같이 조깅을 해주면서 장미꽃을 아침마다 줍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 장미꽃을 받아가지고 호텔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한테 줍니다. 그 사람들은 출장을 다니도 혼자 잘 안 다니게. 그 부인하고 같이 다니지. 그래서 아침마다 그 부인은 현대가 주는 장미꽃 한 송이를 2달 동안 받았어. 계속 한 달인가 받았어.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점수를 계속 따는 거야, 이 IOC 위원이. 현대 일본 애들은 IOC 위원에게 뭘 선물했냐면 세이코 손목시계를 320달러짜리를 선물했습니다. 세이코 시계를. IOC 규정에 따르면 300불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뇌물로 간주돼 있어요. 320달러짜리를 줬으니까 이게 뇌물입니다. IOC 위원들이 받긴 받았는데 아주 찜찜했대요. 뇌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국 코리아에 올림픽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박영수 서울시장이 좋아서 길길이 날뛰고 있고 조상호 대한체육회 회장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일어나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양반만은 지금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왜?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는 비사라. 아마 여기 온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야. 이 양반이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다. 텔레비로. 특히 일본 국민이 다 보고 있다. 우리가 IOC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은 사마란치 위원장이 세울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올림픽이 유치된 거다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좋아서 길길이 날뛰면 이 텔레비를 보고 있던 일본 국민과 나고야 시민은 어떠한 감정을 가질 것이냐. 엄청나게 섭섭하겠죠. 우리가 걔네들이 유치를 못했으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놈들이 아주 밉게 보이겠지. 그러면서 한국이 더 밉게 보이겠지. 정정 회장이 이랬대. 우리는 아직도 일본과 합작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고 아직도 일본의 기술을 빌려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길길이 날뛰어서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득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미 올림픽은 유치가 결정이 된 거니까 발표한 순간 가만히 앉아서 그 승리를 마음속으로 음미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길길이 날뛰어서 일본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느냐.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한 바퀴 더 돌린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천재. 누가 국졸이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이 사람은 대학원졸이잖아. 이 사람도 대학원졸이고. 야,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가 안 된다고.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경영의 신도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혼다 자동차를 만든 혼다 소유주로도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방끈을 이어붙여가지고 이제 고졸이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합니다. 혼다가 이런 얘기하죠.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세계 1위가 됐는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니까 밑에 있는 그 사장이 그럽니다. 사장님, 회장님, 자동차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오토바이 만들어서 뭐 세계 1등 했다고 그래갖고 자동차 만들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혼다가 이렇게 물어보죠. 야, 자동차라는 게 뭐 별거냐? 그러니까 별겁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니야 임마. 자동차는 오토바이 2대를 세워놓고 파이프로 연결해. 그리고 거기다 지붕을 씌워. 그게 자동차인 거야. 이게 혼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계공학과 나오는 그 사장이 그런 거죠.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엔진 자체의 방식이 틀리다. 순행식, 공랭식 있고. 그러니까 혼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국민학교 4학년 중퇴고 넌 공학 박사인데 그러면 나 지금부터 1년 내에 내 자동차를 다 직접 만들게. 혼자서. 만들어서 그냥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F1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가서 그 차를 몰고 내가 1등을 할게. 1등. 레이서는 카레이서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든 한 번도 자동차를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지가 쇠파이프 2개로 연결해가지고 오토바이 2대를 지붕을 씌워서 그걸 만든 차를 갖고 F1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1등을 하면 자동차 회사를 하겠냐 말겠냐. 그랬더니 그 정도 되면 당연히 해야죠. 실제로 혼다가 1년 만에 그 장점을 만들어서 F1에 와서 1등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혼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 국민학교 4학년 중퇴인데 학교에서 배운 머리는 절대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자전거포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기계를 50년간 만져왔다. 기계의 핵심이 어디 있다는 것을 난 안다 말이야. 이게 혼다예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대학교 경영대학 나온 사람만 사장 되는 거 아니죠.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딴 사람이 사장이 더 안 돼, 사실은. 이렇게 현장 체험에 있는 양반들이 오히려 경영을 더 잘한다. 자, 그렇게 해서 88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1983년도 현대전자가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바로 하이닉스가 되고 세계 2등의 반도체 생산 업체가 됩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님은 IBM하고 합작을 했지만 합작하기 전에 안암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쪽을 둘러보게 됩니다. 안암반도체와 삼성전자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주영이가 이 타업에 끼어들면 골치 아플 것 같다. 저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 사업은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고 너무 어려운 사업이니까 회장님처럼 중후장대, 선박, 건설 이런 거 하던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니는 노가다니까 반도체처럼 이렇게 섬세한 거 할 그런 게 안 된다. 따라서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봐야 엄청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주영 회장이 다 듣고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옆에 있던 비서실장한테 야,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생산하기로 했냐? 1년에 한 1조 원어치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2배로 늘려. 2조 원. 그리고 쟤네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해서 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2배로 늘렸어요. 나오면서 바로 2배로 늘렸어, 규모를. 그게 바로 하이닉스가 됐죠. 지금 하이닉스는 뭐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좀 헤매기 있지만은 세계 2등의 반도체 회사는 끊임없죠. 84년도 서산 간척지 3천만 평 공사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여기가 바다죠. 이 물이 굉장히 그 물살이 센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게 병목 현상이 있는 지역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 트럭으로 수천 대분의 자갈을 때려 붓는데 다 바닷물에 다 씻겨 내려가죠. 결국은 정주영 회장이 이 배를 스웨덴에서 고철을 쓰기 위해서 사온 워터베이호를 10만 톤짜리입니다. 10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이걸 울산 앞바다에 있는 걸 끌고 오라 그러죠. 끌고 왔죠. 여기에 지금 다리를 놓고 이거를 방주대를 설치한 후에 이쪽에 흙으로 다 쏟아 부어서 이걸 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돌을 갖다 보도 이게 쓸려 나가니까 이 배를 끌어다가 이걸 가라앉히자라는 게 정주영 공법이죠. 10만 톤짜리 배는 물살이 세도 절대 이게 쓸려 나가지 않는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 무게가 10만 톤이니까.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죠. 했는데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배를 가라앉히는데 잘 가라앉혀지지가 않는 거야. 저녁 6시 30분에 날이 어두워지고 겨울이기 때문에 추우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했죠. 에라, 이제부터 내가 한다. 배에 올라가죠. 직접 배에 올라갔습니다. 10만 톤짜리. 그 배가 만약에 전복됐다. 그래 죽는 거야. 배가 전복되면 죽는 거야. 배가 넘어가면. 10만 톤짜리 배가 넘어가면 빨아들인 부력이 있기 때문에 부력이 이런 사람 몇천 명분의 부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걸 빨려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배가 넘어갈 때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에라 내가 한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 위에서. 결국은 전 세계 공법사상 최초로 유조선 공법이라는 게 여기서 해서 배를 가라앉히죠. 성공하죠. 간척 사업에 성공해서 서산농장에 3천만 평의 논이 생기죠. 여기서 생산된 쌀을 한번 사다 먹어보세요. 품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현대에서 나한테 보내왔어. 자, 이렇게 해서 3천만 평을 늘렸습니다. 98년에 소떼 방북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소를 판 돈을 딸 시집 보내려고 장롱 속에 300원을 넣어놨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걸 훔쳤죠. 그걸 서울로 들고 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소 판 돈을. 그게 미안해서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끌고 북한을 간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결국은 그걸 성공했는데 왜 500마리가 아니고 처음에 갈 때 501마리가 갔는지 아세요? 왜 500마리가 아니고 500마리면 500마리, 1000마리면 1000마리 되잖아. 근데 501마리가 갔다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여기 온 사장들 중에 그 얘기 안 합니까? 501마리. 500마리가 아니야. 1000마리도 아니고 501. 하나가 더 없었어. 그 이유를 들어본 적 있어? 정답 가르쳐주는 사람들 갖다가 10,000원 줄게. 이걸 아는 사람이 없네. 정주영 회장이요. 501마리는 이 일을 더 붙인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다니까. 500마리 그러면 이걸 끝이 아니다는 거야. 1000마리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 500마리, 501, 1001, 하나를 꼭 붙였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려고. 이 가난한 북한 농민에게 소를 줘서 이 사람들이 잘 길러가지고 그걸로 돈을 만들어서 살라고 501 계속 나는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주영 회장님이
자동차 세계 4등의 자동차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국내 한국에서는 최초로 88 올림픽을 만들었고, 반도체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었고, 정주영 공법이라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백에 나오지 않은 양반이 세계 공학사상 없는 공법을 또 만들었고, 이벤트 사업에 참여해서 501마리의 소떼를 끌고 가갖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김대중이 아니라 남자 정주영 회장이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아. 빈대 얘기는 책에 다 나오니까 아시죠? 네, 그건 넘어갈게. 고령교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보리밭 잔디, 잔디가 아니라 보리밭을 떠다가 잔디처럼 하는 역발상의 지혜. 고통의 담담한 시간, 고령교 공사의 실패로 인한 고통을 담담한 마음으로 극복하는 마음가짐. 보리밭 잔디의 역발상. 거북선 종이 지폐 하나 보여주고 500만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배심이 있어야 돼, 사악감. 현대자동차 기술이 없는데 이 기술을 미국의 포드한테 좀 배워가지고 단독 생산해 놔서 반도체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만들어서 삼성전자와 더불어 세계 1, 2등을 다 우리가 하고 있고, 이거 여기까지만 잘해도 훌륭한 사람인데 올림픽에 가서 장미 한 송이로 IOC 위원들을 설득해갖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올림픽까지 유치를 하고. 행동하라, 이거 행동하라. 나는 실패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이거야. 모든 건 확신, 불안하다는 건 없다. 부지런해라. 부지런하면 다 성공한다. 부지런해라. 자, 정정에 대한 뛰고 나서 생각하고, 스피드 경영, 럭비 공 경영, 퍼지 경영이죠. 퍼지. 우리가 술집에 가면 아줌마한테 그러죠. 아줌마, 맥주 한 2병 줘요. 그러면 이거 2병을 달라는 건지 3병을 달라는 건지 모르잖아. 이게 퍼지 경영이에요, 퍼지. 정정 회장님은 사고가 유연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실패를 했을 때는 담담하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현대를 이끌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정 회장님은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 사람 누군지 모르시죠? 정정 회장님 아침 새벽 4시에 잠이 없어가 일어나서 여기 현대조선에서 새벽 4시에 순찰을 나갔어. 근데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거야, 한여름에. 깜깜한 새벽에 순찰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앞이 안 보여.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밧줄이 조선소에 쓰는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밧줄이 또아리처럼 이렇게 또아리처럼 쌓아놓고 있었다고. 폭우가 오니까 그게 안 보였어. 그 집차가 그걸 타고 넘다가 차가 강물로 바닷물로 떨어져 버렸어. 떨어졌다. 40m 아래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꼬르륵 들어가잖아요. 꼬르륵 들어가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차 문을 열면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안 열립니다. 정정 회장은 창문을 좀 연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문이 좀 쉽게 열죠. 물을 3분의 2 정도 실내에 차고 났을 때 차문을 밀고 수영 쳐서 올라왔죠. 아까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가서 부산으로 피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영 못하면 상가 못 된다니까. 바닷속에 차가 떨어졌으니까 죽지. 차고 올라왔는데 자 15m 위에 청굴 콘크리트에 보초병이 하나 서 있는 거야. 보초 쓰는 놈이. 이 밧줄을 던져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기 그렇게 하면 죽잖아. 수영을 해갖고 올라가서 바닷물에서 그런 거야. 야 이놈아! 이 보초가 졸고 있다가 웬 사람이 여기서 바닷속에서 부르니까 보니까 웬 남자가 지금 바닷물에 떠있거든, 새벽 4시에. 거기 누구요? 나야! 나가 누군데? 이름은 나라고! 나가 누구냐 하니까 나가 정주행이야! 하는 거야. 그 밧줄을 던졌어. 던져가지고 정주행이랑 끌어냈거든. 정주행이 그랬대. 저런 병신 같은 놈의 새끼가 있나. 회장 얼굴도 못 알아보고 밧줄 좀 던지라 그랬더니 나가 누구냐 뭐 자꾸 물어보고. 올라가면은 바로 그냥 좁혀니까. 좁혀는 거 아니야. 바로 그냥 좁혀라 그랬대. 근데 딱 올라가니까 그놈이 그렇게 고맙더래. 이 새끼가 내 목숨을 살려준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랬더니 거 아니야. 너 이름이 뭐냐? 예, 누굽니다. 내가 너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너 소원 하나 얘기해봐라 했더니 저는 그냥 여기서 평생 동안 안 잘리고요. 계속 경비나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래. 그러니까 정정 회장이 경비회사를 차려줬어. 경비회사를 차렸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자, 오늘 뭐 도움이 됐어요? 정종 회장이었는데. 자, 감사합니다. 또 언제 시간이 되면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